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은 다시 쏘아 올리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이번에는 발사 전에 사전 통보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규탄하는 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서는 주권 침해 행위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장에선 또 여러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데요. 김세로 기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2일 북한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한 공개 회의를 열었는데요. This council has the mandate to act in response to this repeated and aggressive pattern of DPRK violations of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안보리 이사국 다수가 북한의 위성 발사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그러자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기다렸다는 듯 담화를 냈는데요. 안보리가 미국이 하자는 대로 걸핏하면 자신들의 주권 행사를 문제시하는데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한다며 정찰위성 발사를 포함한 주권 국가의 합법적 권리 행사를 위한 행동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대외적 메시지 발언에서 가장 높은 수위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정점이 바로 이제 김여정이거든요. 외부의 압박에 대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또 거기에 대응하겠다라는 의지, 이게 상당히 강했을 것이다. 국제기구에 사전 통보 없이 발사할 수 있다는 위협도 했다죠. 네, 북한의 위성 발사 시도 직후 국제해사기구 IMO는 사상 처음으로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는데요. 북한은 IMO의 규탄 결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규정대로 지역 조정국인 일본에 사전 통보했고 이메일로 IMO의 발사 계획을 알렸는데 오히려 IMO가 자신들에게 통보 의무가 없다고 답했다 주장했는데요. 이제 와서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한다며 IMO를 비난하고 앞으로 자신들이 쏠 운반체의 낙하 지점 등은 알아서 대책해야 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여론전에서 결코 밀리지 않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논리적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러한 전략적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언제쯤 다시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할까요?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빠른 시일 내에 발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시기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동창리 위성발사장에선 새로운 동향이 관측되고 있긴 한데요. 미국의 한 북한 전문 매체는 이번에 사용한 새 발사장 말고 3km쯤 떨어진 기존 발사장에서 이동식 건물의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건물은 발사체를 옮기고 세워 발사대에 장착시키는 설비로 추정되는데요. 지난달 29일엔 발사대 바로 옆에 있었는데 닷새 만에 주 조립 건물 쪽으로 이동한 모습이 찍혔습니다. 건물 안에 발사체가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이 2차 발사에 나선다면 기존 발사장에서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즘 북한 방송에선 39년을 의료 현장에서 일했다는 한 간호사가 영웅처럼 소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북한이 말하는 의료진의 헌신에는 뭔가 좀 다른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무슨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주 북한 방송은 황해남도 은천군에서 산부인과 간호사로 일하는 한 여성을 소개했는데요. 1984년부터 40년 가까이 간호사로 일하며 위급 환자가 오면 수혈을 하고 화상 환자에겐 피부도 이식해줬다고 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렇게 많은 피를 뽑고 피부를 떼내면 송한 몸도 견디기 힘든데. 지금까지 수혈한 피가 5,000ml가 넘는다고 치켜 세우기도 했는데요. 공로를 인정받아 애국공로자로 선정됐고 시대에 참된 보건전사라며 대서특필됐는데 북한 전역에서 반향이 엄청나다는 식의 추가 보도가 또 이어졌습니다. 얼마 전 신문과 방송으로 소개된 안경실 덕미의 고결한 정신세계는 커다란 가마력으로 온 나라를 끓게 하고 있습니다. 의료인 한 명을 대대적으로 부각하는 무슨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북한은 이 간호사가 정성운동의 전형이라고 말하는데요. 정성운동은 1960년대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소년을 의료진이 수혈도 하고 피부도 이식해서 살려냈다는 데서 유래한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 대중혁신운동입니다. 그래서인지 북한 인민보건법에는 보건 일꾼이 지혜와 정성을 다 바쳐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병원에도 의료진 명찰에도 정성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무상의료체제 안에서만 이런 감동적인 일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고급한 의술이나 좋은 약이 치료하는 게 아니라 정성이 사람을 소생시킨다 이거예요. 사회주의 보건의료 제도 하에서만 있을 수 있는 미담이다 이러거든. 결국 체제 선전적 요소가 강한 걸로 보이는데요.
오랜 대북 제재와 경제난으로 보건 인프라가 열악해지면서 이런 정성운동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이런 사례를 집중 부각해 의료진의 헌신과 노고를 조명하고 체제 결속도 다지려는 복합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집행이사국이 됐다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면서요. 네, WHO는 지난달 말 북한과 호주, 스위스 등 10개국을 임기 3년의 새 집행이사국으로 선출했는데요. 미국 측 대표는 북한 정부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고 북한 측은 비열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립을 추구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고 미국의 소리가 보도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유엔의 권위를 무시해온 북한이 세계 보건 증진에 기여해야 하는 WHO 집행이사국 기준에 부합하는지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는데요. 집행이사국은 WHO의 예산과 결산, 주요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김재로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난 6일은 북한의 어린이날 격인 소년단 창립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어린이들은 이날 다연장 로켓포를 마련해서 군대에 전달하는 모임을 열었습니다. 또 백두산을 출발해서 평양까지 이어지는 충성의 편지 이어달리기도 열렸습니다. 이름 그대로 김정은 체제의 충성을 맹세하는 행사였습니다. 어린이들까지 체제 위기 극복에 참전시키고 있는 북한의 움직임을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6일 북한 만경대 학생궁전 앞 광장. 조선소년단 창립 77돌을 맞으며 소년호 방사포 증정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다연장 로켓, 방사포 3문이 보입니다. 구경 240mm, 한 번에 12발을 발사할 수 있는 이 방사포는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는 위력적인 무기입니다. 240mm 방사포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는 장사정포라고 구분하는 다연장 로켓인데요. 수도권까지 타격 가능한 거예요. 소년단 행사장에 전쟁 무기가 등장한 이유는 이 방사포를 군대에 기증한 주체가 바로 소년, 소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사포 이름도 소년입니다. 소년단이 폐품 수집 등 좋은 일하기 운동을 조직적으로 벌여 재원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인민군대가 강해야 오늘의 행복도 미래도 굳건히 담보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앞으로도 우리 군대를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일 하기 운동을 더욱 활발히 벌이며 소년들이 군대나 어른들로부터 보호만 받는 게 아니라 전쟁과 국방에 기여하는 주체로 활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특히 이 자리에 운동복 차림으로 참석한 소년단 대표들은 김정은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행사에 참가했던 이들입니다. 전국 소년단원들의 충성의 편지 이어 달리기 출발 모임이 18일 백두산 위령에서 진행됐습니다. 등에 맨 배낭은 김정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하는 충성의 편지. 김정은 원수님을 천만년 모시고 따르려는 드침없는 의지와 아버지 원수님의 안녕을 축원하는 전체 소년단원들의 절절한 마음이 담긴 백두산에서 출발한 편지 행렬은 마치 개주처럼 동부와 서부, 북한 전역의 소년들에게 차례로 전달됐고 전국 소년단원들의 충성의 편지에 달리게 되려는 강원도에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강원도에 무사히 도착한 동문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후보 행렬은 백두산을 떠난 지 17일 뒤 평양에 도착합니다. 지난 5일에는 노동당 고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편지를 전달하는 행사가 대대적으로 열렸습니다. 원수님께 삼가 충성의 편지를 올리는 영광의 시각을 맞이한 끝없는 기쁨과 격정을 토로했습니다. 20여일 가까이 충성의 편지 이어달리기가 펼쳐지는 동안 북한 텔레비전은 소년단원들이 이른바 혁명 사적지와 김정은 시대에 건설된 각종 시설물을 방문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를 이은 충성을 강조했습니다. 희한한 온실 바다를 펼쳐주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크나큰 로고와 혼신의 세계를 가슴 깊이 체득하며 50여 년 전 처음 시작된 충성의 편지 이어달리기 행사는 사회주의 체제가 연쇄 붕괴한 뒤 이른바 고난의 행군으로 이어지던 1990년대 위기 상황에서 대대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김일성 동지께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 자강도 인민들이 드리는 충성의 편지를 전달하기 위한 이어달리기 대열 출발 모임이 당원, 군인, 청년들을 넘어 어린이들까지 이어달리기 행사에 동원한 것은 김정은 시대 들어 처음입니다.
어린 소년 소녀들도 강도 높은 사상 교육과 동원의 대상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최근 북한 어린이 방송 시간대에는 일제 강점기와 전쟁 당시 어린 나이에 전투에 참가한 소년병 출신 노인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어린 소년들이 오늘은 전승세대라 불리우는 노병이 되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린 소년들도 언제든 뛰어들 수 있는 병사가 돼야 한다고 각인시키는 겁니다. 어린 세대를 대상으로 한 적개심 교육도 강도 높게 펼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동원한 방송 프로그램은 어른들도 보기 힘겨운 잔인한 복수 장면을 마치 통쾌하다는 듯 어린이들에게 전파합니다. 재빨리 도끼를 뽑아 특무놈의 뒤통수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으아! 특무놈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땅에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예. 외부 세계에 대한 적개심을 체제 결속과 위기 극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사상적인 이완이 감수성이 상당히 높은 이 소년 세대들에게 북한 체제 위기의 원인을 대북 제재와 이 한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압박 정책이라고 이 사상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특히 북미 대화 실패 뒤 북한이 핵전쟁 불사를 외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북한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체제 수호를 위한 결사전에 돌입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를 보위하는 중요한 보루로서 소년단의 역할을 규정하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이 김정은 체제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으로 강력한 어떤 군사적인 분위기 자체를 만드는. 북한은 김정은의 딸 김주애까지 내세우며 핵 미사일 개발이 미래 세대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고 강변합니다. 하지만 북한 체제는 어린이들을 적개심을 가진 전사, 소년병, 체제를 지키기 위한 차세대 예비 병력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패션은 한 사회의 정체성이나 문화, 또 경제 수준을 나타내기도 하죠. 북한의 패션은 어떨까요? 네, 오늘은 패션으로 북한 사회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인희 씨, 패션에 관심이 많을 때잖아요. 쇼핑 얼마나 자주 하세요? 한국에 오니까 굉장히 저렴한 옷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상가 같은 데 가서 엄청 많이 샀어요, 옷들을. 근데 이제 다 얼마 입어보지 못하고 많이 버리고 해서 좀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달에 한 3-4벌 정도? 네, 그렇게 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쇼핑보다는 그래도 직접 가서 입어보고 그렇게 많이 삽니다. 네, 북한 방송에서는 왠지 패션 소식이 잘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북한 매체에서도 패션 소식이 종종 등장합니다. 지난 4월 평양에서 열린 북한 여성옷 전시회입니다. 우리 저한테는 달린 옷이 제일 잘 어울립니다. 각양각색이고 너무 아름다워서 어느 곳을 걸을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전시회에 연령별, 직업별 특성과 체형에 맞는 옷들, 그리고 화사한 색상의 다양한 의류가 출품됐다고 합니다. 연령별, 직업별 특성에 맞는 옷들이란 게 뭔가요?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있거나 또는 이제 어떤 일에 종사하는 데 있어서 그 옷 자체가 좀 분위기에 맞는 거. 예를 들어서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제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거나 아니면은 좀 정갈하지 않는 옷차림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적 미풍량 속에 좀 해치기도 하고 어른스럽지 않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있고요. 화려하거나 옷이 많이 패이거나 아니면 찢어진 옷차림 같은 경우들은 사회적으로 보면 그게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전시회에서는 꽃무늬 디자인과 밝은 색의 달린 옷, 그러니까 원피스가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여성옷 전시회 참가했던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꽃처럼 만든 여러 가지 셔츠와 달린 옷을 내놓았습니다. 또 다른 특집 프로그램에선 양복점이나 피복 공장을 소개하면서 전화로 옷을 주문하는 모습을 담기도 했습니다.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한 줄 전에 외투 주문했던 손님입니다.
우리도 요즘에는 뭐 브랜드를 따지기도 하고요. 뭐 이미 만들어진 옷을 골라서 사지만 옛날에는 옷을 뭐 맞춰서 입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피복 공장에서 옷을 맞춰 입고 그런가 봅니다. 예, 우리가 뭐 보통 공장이라고 하면 대량으로 생산된 기성복 체계를 많이 생각할 텐데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직접 맞춤몸으로 제작하기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좀 다양한 형태, 기성으로 만들어진 제품도 있지만은 여전히 이제 이 수치를 다 재워가지고 체형에 맞는 옷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공장이라는 개념하고 피복 공장이라는 개념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나민희 씨도 공장에서 옷을 맞춰 입기도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주로 어디서 옷을 사는지도 궁금합니다. 본인의 몸에 맞게 옷을 맞춰 입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되게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고 보통은 다 장마당에 가서 옷을 사서 입었었거든요. 장마당에는 이제 어느 옷이 유행한다면 그 장마당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동네에도 그렇고 남한산 중고 옷을 파는 집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상품이 들어왔다 하면 가서 그냥 바닥에 엄청 많이 널려 있거든요. 오버핏들이 주로 이제 왔었는데 이해가 안 됐었죠. 북한에 있을 때는. 아니 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옷을 다 입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지금 저도 그런 옷들을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아는 분도 보면 이제 옷을 직접 맞춘 분이 계신데요. 예전에 이제 남북 관계 좋았을 때 평양을 갔었을 때 양각도에 있는 국제 호텔에 가면 지하 양복점이 있어가지고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제 양복점에서 옷을 맞추고 그러면 이제 나올 때쯤 되면 이제 옷을 이렇게 딱 양복을 만들어가지고 갖다 줬었는데요. 북한에서 최고 실력자의 양복을 입었다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국제 호텔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곳이고 거기에 있는 테일러의 그야말로 이제 굉장히 솜씨가 좋고 상대적으로 가성비 굉장히 좋은 옷을 만들었다는 그런 분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근데 이 북한 하면 좀 뭐 군복 색깔까지는 아니더라도 차분한 색상의 그렇죠. 옷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꽃무늬도 있을 거고요. 굉장히 다양한 화려한 색상도 있네요. 네, 저도 보면서 많이 놀랬던 게 그 민소매 또 입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또 놀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했을 때만 해도 민소매는 정말 못 입었어요. 민소매를 허용해줬구나라는 게 놀라웠고 색깔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다양해졌다. 예전에는 막 검은색 아니면 지금 교수님이 입으신 이런 색 아니면 약간 국방색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두운 색깔만 많이 입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좀 화려해지고 화사해지고 그래서 되게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 좀 더 코리아 마을을 좀 아름답게 가꾸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강조했는데 옷차림도 이런 의미에서 많이 좀 변화된 게 아닌가 싶어요. 보통 이제 소비를 주도하는 게 우리는 이제 민간이거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공급 체계가 일단 당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의 정책 기조가 먼저 우선하는 것이죠. 예컨대 이제 80년대 들어서 우리 거리를 조금 더 화려하고 이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성들이 이제 밝은 옷도 입고 양산도 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공장에서 생산해서 배치를 하는 것들이고요. 그만큼 이제 옷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공급해주는 대상이기 때문에 오늘날 인민들이 여러 좋은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패션의 여러 다양성들을 이제 많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남자 옷하고 여자 옷이 좀 다른가요? 우리도 비슷하지만 남성 옷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제일 많은 게 군복, 그다음에 이제 인민복 많고요. 그리고 남성들은 변화는 많지는 않고 대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화들이 굉장히 예전보다도 화려해졌고 최근에는 남녀 다 전통 한복으로 입는 것으로 달라지고 있고 다음에 이런 형식적이거나 예의복 말고 일상생활에서는 여전히 어떤 인민복이라든가 이런 쪽 중심입니다. 네, 오늘 북한의 패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패션하면 유행을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북한 패션의 유행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있지만 원장의 일본세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입니다. 2012년 처음 등장했을 때 입었던 옷차림이 당시 북한 당국이 권장하던 조선 옷차림이 아니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후 바지를 입은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고요. 북한 사회가 권하지 않는 몸매가 드러나는 원피스 등을 입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 일반인들도 저런 옷을 입을 수 있나요?
이제 리설주가 등장하고 나서 굉장히 옷이 좀 많이 화려해지고 다양해진 것 같아요. 리설주가 그때 볼레로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짧은 가디건 같은 걸 입고 나왔었는데 그다음에 그게 바로 유행이 되고 무릎에서 살짝 올라오는 원피스를 입었는데 또 그게 또 유행이 되고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는 원피스 입으면 또 그게 유행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북한 여성들의 패션을 주도한다. 리설주가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북한 최고의 패셔니스타일 텐데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리설주 패션은 금기를 어겼다기보다는 어떤 세련된 패션으로 인식되는 것 같네요. 이게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전까지 패션이라든가 헤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통제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2년에 김정은 체제가 딱 시작이 되면서 좀 세상이 달라졌다라는 걸 체감할 수 있게끔 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에 하나가 여성들에게 있어서도 세상이 달라졌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리설주의 출연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죠. 아, 저 정도까지 이제 해도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묵시적으로 보여줬던 패션이었고요. 또 패션도 패션이었지만은 저때 이제 등장하면서 이렇게 팔짱을 살짝 끼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그것도 북한 주민들에게 아, 이제는 이런 정도도 가능하구나, 정말로 달라졌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역할을 좀 했었습니다. 북한의 패션, 유행이 변화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또 현재는 어떤지 알아볼까요? 정세관에 우리 여성들의 다양한 옷들이 전시됐습니다.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김정은 체제 2017년 이후로 우리 국가 제일주의가 등장을 해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 국가가 제일이니까 그것을 가슴 깊이 안고 사랑하자라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국가를 가장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것이 국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기에 패션을 내왔고요. 인민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애국심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국기가 그려진 옷을 입고 그다음에 국가 상징인 소나무가 그려진 가방을 메고 이렇게 해서 인민들은 공급에 대한 대응으로서 애국심을 실천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요소는 보이지 않지만 이게 경제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애국심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들이 가고 있고요. 적지만 내수 시장에서 우리 것을 사용하고 우리 것을 아끼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렇게 이제 국기 패션들이 등장을 했고, 그것이 이제 대세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패션을 얘기할 때 또 소품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북한도 뭐 패션 소품 많이 바뀌었나요? 네, 양산. 양산은 정말 여자들 패션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 더 화려하고 예쁜 양산을 드냐, 레이스가 누가 더 많이 달려있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이제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부채. 네, 부채도 무조건 들어야 되고 이제 부채가 지나니까 선선풍기. 북한에서 선선풍기를 보고 선풍기라고 하는데 선선풍기도 하나씩 들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소품도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처럼 빠르게 변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도 변화하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북한 패션이 변화한다. 이 점 어떻게 보시나요? 북한 주민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패션을 본다면 헐벗고 굶주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얼마나 입을 게 없으면 저렇게 찢어진 거 있고라고 할 정도로 이제 좀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는 좀 많이 있고요. 다만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도 경제를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아무래도 예전하고 좀 많이 좀 달라졌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경제 활력을 살리려고 하는 북한 당국의 정책들이 의혹에 반영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패션으로 북한 사회를 살펴봤습니다. 전체를 본 것은 아니지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북한의 헤어스타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어릴 적 먹었던 음식엔 저마다 그리운 향수가 배어있기 마련이죠. 특히 고향을 떠나온 탈북민들은 그 정도가 아무래도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한 탈북 여성이 이런 그리움을 담은 수필집을 냈는데요. 그를 통해서 고향의 맛과 기억을 요리해봤다고 합니다. 이상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조그마한 미술관. 미술품 전시뿐만 아니라 수시로 지역 주민들의 크고 작은 행사와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공간인데요. 남측에 와서 정착하고 싶지만 아직
이 어떤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 갈등, 이런 빈부의 격차 때문에 또 제대로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랑방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곳에서 모처럼 특별한 요리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이거 범복, 도토리 범복이라고 우리 이런 거 먹었어요. 도토리 이거 많이 먹었죠,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건강식이잖아요, 남한에서는. 남한에서는 건강식이죠. 이쪽에서는 그런 의미가 배고파서 먹었던 거예요? 그렇지. 남북 출신 주민들의 합동 요리를 진두지휘하고 있던 50대 여성. 2006년 남한으로 넘어온 뒤 북한학 박사 학위를 딴 탈북민으로 3년 전 시집 한 권을 낸 데 이어 최근엔 고향 음식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수필집을 출간했습니다. 너무 그리우니까 제가 이제 좀 외로움, 고독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너무 그리우니까 그 음식에 그 가지 사연들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예. 힘들고 아팠던 기억들이 다 떠오르고 그리고 또 잃었던 가족들까지 이제 다 이제 기억을 불러내는. 밥 한 번 먹자는 말에 울컥할 때가 있다. 최근에 그리움을 담은 북한 음식을 소재로 탈북민이 펴낸 수필집인데요. 남북통합 문화 콘텐츠 공모전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50가지 북한 음식에 대한 추억을 각각의 요리법까지 곁들여 맛깔나게 엮어냈는데요. 우리가 그 탈북인들의 삶의 정황이라든지 내면적인 정황, 또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탈북인분들의 어떤 실질적인 문제들까지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 책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남한에선 인사치레로 곧잘 언제 한번 먹자고 말하는 밥. 밥을 먹겠다고 고향을 떠났고 밥을 먹겠다고 비굴했고 밥 때문에 가족을 잃었던 작가에게 밥은 곧 생명이고 하늘이고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밥 한 번 먹자는 말에 심쿵한다는 작가는 북한에서 쌀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섞어 먹었던 김치밥, 감자밥, 무밥, 나물밥 등이 떠올랐고요. 이런 밥과 뗄 수 없는 김치, 고향인 함경도식의 명태 김치가 가장 그립다는데요.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을 땐 가슴을 관통하며 오장이 시원해지는 이른바 쩡한 맛의 함경도 김치를 만들어 먹으며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명태가 들어갔고 발효 과정이 양념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데다가 또 기후 조건도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무를 또 많이 넣고 남한보다. 알싸한 맛에 독특한 향이 일품이라는 역시 함경도 특산의 영채 김치. 그리고 강냉이라 부르는 옥수수는 거의 일상으로 먹었는데요. 부족함이 없을 때 먹으면 건강식이지만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먹으면 슬픈 이야기이고 죽마저 없어 먹는 행위를 그친 사람들이 있으니 강냉이 한 알에 죽고 살았습니다. 강냉이 국수, 또 함흥냉면의 원형인 감자 녹마국수는 그런 슬픈 기억의 음식입니다. 이렇게 쫄깃한 맛이 먹거든요. 여기다 넣으면 이제 아주 쫄깃합니다. 그래서 가위로 잘라 먹지 않고 질긴 그대로 먹습니다. 손날을 이용해 조금씩 반죽을 잘라내며 꼬리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이른바 꼬리떡은 가족에 대한 추억이 많이 담긴 음식인데요. 아, 그것도 기술이네요. 이걸 쓰지 않으면 이게 나올 수 없다는 게 특징적인 맞아요. 근데 이걸 써도 꼬리가 안 나오잖아요. 이걸 칼이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가족 대신 남한의 이웃 주민들이 함께하며 서로를 알게 해주었고 이런 음식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들은 남북을 이어주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남북 관계라든가 그거를 말로 풀어내기는 너무 어렵고 정말 방대한 숙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음식으로 뭔가 하나가 된다라고 할 때는 음식 하나하나 먹으면서 아 이게 진짜 우리 민족이지 이게 우리 음식이었어라고 하는 거를 진심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작은 음식 하나로 가지고 남북한이 서로 소통하면서 남북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이런 생각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밥 한 공기와 김치 한 조각, 그리고 국수 한 그릇.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요리된 맛과 기억으로 남북의 주민들은 하나가 되고 있었고 그 밥상엔 한민족, 우리의 내일이 있었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물장 두고? 장구투기 아니야? 장구투기? 물장구기? 둥글고 얄팍한 돌을 물 위로 스치듯 던질 때 튀기는 자리마다 생기는 물결 모양을 뜻하는 물수제비. 북한에서는 물찰찰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찰찰. 물 던지기 뭐 이런 거는 돼. 물 찰찰이는 이제 그럴 듯하네요. 듣고 보니까. 근데 맞추기는 어려워요. 주말 동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반복된다고 하네요. 돌풍도 분다는데 이제 본격적인 여름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네, 야외 활동 계획하시는 분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